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박정희 정부 여기까지 이제 크게 하면 여기 이승만 정부 맞죠? 이승만 정부 그렇죠? 이승만 정부. 3.15 부정선거하고 4.19 혁명 무너지고, 그다음에 4.19에서 5.16 이건 장면 정부 말하는 거지. 그다음에 5.16 군사정변 이후에 대선 때가 이때가 군정이 시작된 거지. 그다음에 이제 63년 10월 달에 대선이 있단 말이야. 대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방식이었어.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부 시기는 대통령 직선제. 그래서 여기서 대통령이 선출되고 이제 출범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72년에 거기 유신헌법 그거 색깔로 칠해 놓으세요. 유신헌법 색깔로 칠해놔. 그 다음에 63년 10월 대선 있지? 그거 줄쳐놓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가 바로 30, 박정희 정부긴 한데 3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0, 2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유신헌법 이후 있죠? 유신체제라고 한다. 이건 4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뭐 30이 됐던 40이 됐던 다 정부는 박정희야.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 근데 이제 나눠서 한다. 3공화국 때 있었던 일하고 4공화국 때. 자, 지금 요 545쪽에 있는 건 다 3공화국 때 일이야. 유신헌법 선포되기 전까지.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제일 잘 나는 게 65년에 한일 협정 체결과 베트남 파병 있지? 그거. 한일 협정 체결. 한일 회담이 이때 개최가 돼. 한일 회담. 그래서 한일 협정이라는 게 체결되는 거야. 한일 협정. 이거는 다른 말로는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 해. 국교 정상화. 요거 잘 나온다. 요거.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하고.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 뭐다? 한일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결국은 한일 협정이 체결되었다. 다른 말로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잘 나오고 65년에. 근데 이제 그것에 반대해서 일어난 사건이 6.3 사태라고 하는 거야. 64년에 6.3 사태. 6.3 사태도 연필로 줄만 쳐놔. 6.3 사태. 그러나 결국은 뭐다? 체결했다.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 줄쳐놓으세요. 베트남 파병. 또 65년에 뭐? 베트남 파병. 이것도 잘 나오는 거야. 베트남 파병.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 65년에 있었던 일이 뭐다? 또 베트남 파병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개가 제일 잘 나와. 그래서 65년에 한일 협정 체결과 베트남 파병, 그거 기억하고, 옆에 66년에는 뭐가 있어? 브라운 각서 있지? 그거는 이제 베트남 파병과 관련돼 있는 거야. 그거는 좀 이따 읽자고. 그 다음에 한미 행정협정도 줄쳐놔. 66년에 뭐가? 한미 행정협정이라는 게 체결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는 주한미군 지휘에 관한 협정이야.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까지 줄쳐놓으세요. 그 일명 소파라고 하는 거야. 약칭해서 소파. 영자로 하면. 그래서 한미 행정협정 내지는 한미 주둔군 지휘에 관한 협정. 주한미군 지휘협정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66년에 일단 그 내용을 더 들어가기 전에 박정희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나만 크게 보는 거야. 한일 협정 체결, 베트남 파병, 그 다음에 한미 행정협정, 일명 소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67년에 또 대선이 있었대지. 그 다음에 68년에 무장공비 사건, 그거. 무장공비 사건도 줄쳐놔. 무장공비 사건. 거기다 이렇게 써놔. 무장공비 사건에다가 청와대 습격 사건. 청와대 습격. 그래서 무장공비가 남쪽으로 몰래 들어와서 청와대 앞까지 침투한 사건이야. 그걸 청와대 습격 사건이라고 해. 그걸 121 사태라고 해. 121 사태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울진 삼척이라고 또 써놔.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가 또 침투한 사건이 있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자, 그래서 무장공비 사건에다가 요거 두 개 써놓으세요. 이렇게 청와대 습격 사건. 청와대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사건. 그래서 이때 유일하게 한 명이 생존자가 있었어. 잡힌 사람이 김신조라는 사람이야. 김신조. 그 다음에 울진 삼청 무장공비 사건. 그리고 거기다 무장공비 사건에다 요거 두 개 써놓고 여기다가 향토예비군이라고 써놔. 향토예비군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야. 그래서 68년에 뭐가 창설된다? 향토예비군 창설. 그래서 68년에는 무장공비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 향토예비군이라는 게 창설되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미국 전찰군함 푸에블로라고 하는데 납북사건, 그것도 같이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남북관계가 서로 긴장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경인고속국도, 경인고속도로, 경인줄. 그 다음에 닉슨 독트린 줄쳐놔. 닉슨 독트린. 69년에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닉슨 독트린. 여기다 데탕트라고 해놔. 데탕트. 거기다 데탕트 화해 정책이야. 데탕트 화해 정책이야.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발표하는 건데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69년에 발표하고 데탕트 화해 정책으로 전환한다. 그 다음에 69년에 삼성개헌, 그거 반드시 줄쳐놔. 삼성개헌은 6차 개헌이야. 6차 개헌. 그래서 박정희도 직권 연장을 계속해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삼선을 목적으로 개헌한다. 삼선 개헌, 그거 반드시 줄쳐놔. 삼선 개헌. 그 다음에 70년에 새마을운동 시작, 그거 줄쳐놓고 경부 줄쳐놓고 전태일 분신사건 줄쳐놓고 그냥 전체적으로 같이 읽으면 되는데 그래도 좀 중요하다면 새마을운동하고 전태일 분신사건이 좀 더 중요하다. 자,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일어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는 때가 어느 때다? 박정희 정부 때다.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전태일 분신사건이 일어났다. 전태일 분신사건이 일어났다. 분신사건. 그래서 70년에 새마을운동 시작, 전태일 분신사건. 71년에는 뭐 대선인데 어쩌고저쩌고 하고 남북조시. 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 그거 줄쳐놓으세요. 7.4 남북 공동성명. 그러니까 요거는 같은 해인데 유신헌법 바로 직전에 나오는 거야. 바로 직전에 7.4 남북 공동성명, 그거 반드시 줄쳐놔. 중요하다 그거. 7.4 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8.3 조치 있지? 그거는 기업 사채 동결이라고 써놔. 기업 사채 동결. 기업 사채를 동결해 주는 조치야. 그 8.3 조치라고 해. 기업 사채 동결. 그 다음에 유신헌법이 나오는 거야. 유신헌법. 그 다음에 밑에 사회주의 헌법, 그것도 연필로 쳐놔. 그래서 남한에서 이때 이거 7차 기원이야. 그래서 유신헌법, 이것에 의한 정부를 이제 유신체제라고 하는 거야. 유신체제. 그리고 남한에서 헌법을 개헌하자 북한에서도 헌법을 개헌한 거야. 북한의 72년에 개헌된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72년에는 크게 8.3 조치는 그냥 뭐야 가외로 알아두고 7.4 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유신헌법, 그 다음에 사회주의 헌법, 그렇게 반드시. 그리고 이제 유신헌법을 기점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유신헌법 이후의 정부는 이제 유신체제 4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쓴 게 뭐 주로 그래도 제일 잘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거부터 먼저 항상 기억하라고. 더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건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연도별로 따로 쓴 거지. 65년에 2개. 66년, 그 다음에 68년, 69년, 그 다음에 70년 이런 식으로 쓴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유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 보세요, 그냥. 근데 그 중에서 이걸 중심으로 보라는 거야. 자, 그래서 박정희 정부 3공화국 때 유신헌법 전에 7.4 남북 공동성명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 그리고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제 정리를 좀 하는 거지. 자, 한일 국교 정상화로 가자. 한일 국교 정상화. 자, 박정희 정부 때,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로부터 우리나라가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단 말이야. 그 이후가 이제 정부가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교가 단절돼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 회담이 개최된 거야, 이때가. 근데 이때 학생들은 한일 협정 체결에
한일국교 정상화에 반대했다고. 반대한 이유는 먼저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36년간 일제 식민지배에 명백한 사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금,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 그게 선결 조건이다. 근데 이 당시에 흘러가는 한일회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한일회담의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는 쏙 빠진 채 한일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한 거야. 그게 이제 6.3 사태라고 하는 거야. 64년에. 그래서 6.3 사태 줄쳐놓고 눈으로 읽어. 한일회담 개최가 되었으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제히 명박한, 거기서 일제히 명박한 식민지배 사죄와 배상금 요구 줄. 보상금보다는 배상금이 맞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요게 국민들이, 학생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여기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 그러나 정부는 학생들의 반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국교를 정상화시키더라. 그래서 65년에 결국은 체결하더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박정희 정부가 그런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이룩한 한일협정을 체결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때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있을 때거든. 그래서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야. 그러니까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 목적 고줄.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하면 돼. 그래서 65년에 한일국교 정상화, 이거에 반대한 6.3 사태, 그래서 같이 연결시켜서 알아두고, 명백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금 요구, 그러나 결국 체결. 왜?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재원 마련 목적. 두 번째, 베트남 파병이야. 자, 65년에 또 뭐야? 베트남에 우리나라 국군이 파병된 사건. 그게 베트남 파병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때가 이제 냉전 체제란 말이야.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속 냉전 체제가 지속되어 온 거야. 그래서 냉전 체제의 마지막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때 베트남이 공산화가 될 운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요.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파병, 참전을 한 거야. 그래서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단독 개입한 전쟁이고 6.25 전쟁은 유엔이 참전한 전쟁이야. 그것도 일단 가려놓으세요. 그래서 베트남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베트남에 군대를 파병했는데 미국이 우방국인 한국에 파병을 요청한 거지. 그래서 미국의 파병 요청으로 베트남에 국군을 파견한 일, 베트남 파병이라고 하는 거야. 65년에. 자, 그래서 그런 게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브라운 각서. 이때 이제 미국이 한국에 파병하는 대신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지원 약속을 해줬다고. 그걸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브라운 각서도 줄쳐놔. 66년에 브라운 각서. 자, 그래서 이거 한 해는 아니고 65년부터 파병이 시작이 된 거야. 자, 그 과정에서 브라운 각서도 체결됐다. 미국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조건으로 한국군, 거기서부터 줄쳐놓으세요. 한국군 장비 현대와 베트남 특수의 허용 등 한국에 대한 지원 약속, 그걸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브라운 각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한국군 장비를 현대화 시켜주겠다, 베트남 특수를 허용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럼 뭐야? 브라운 각서로 가는 거야. 그래서 실제 이때 베트남 파병 비용을 거의 다 미국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때 베트남 파병으로 우리 국군이 희생을 많이 당했긴 하지만 경제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줬던 사건이기도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삼선 개헌으로 가자. 차포 다 띄고. 자, 삼선 개헌. 박정희 정부의 또 단점이 뭐냐? 경제 개발은 엄청나게 성공적인 업적을 많이 이룬단 말이야. 경제 성장은. 그런데 정치 면에서는 조금 비민주적인 정치를 했다는 거. 그래서 자꾸 이 박정희도 이승만하고 비슷한 행위를 하는 거야. 집권 연장을 위해서 자꾸 비민주적인 개헌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삼선 개헌이라는 거 하는 거야. 이 6차 개헌이다. 그래서 삼선을 목표로 한 개헌. 그걸 삼선 개헌이라고 하는 거야. 가볍게 줄쳐놓으면 돼. 그런데 이 삼선을 목적으로 한 삼선 개헌을 변칙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때 국민들은 박정희의 삼선을 원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걸 변칙적으로 강제로 통과시키면서 국민적 저항이 심해지는 거야. 이때부터.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맨 처음에는 인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5.16 군사정변 이후로 군사정변으로 수립된 정부이긴 하나 60년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되거든.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어, 인기가. 근데 점차 삼성기원 등을 통해서 비민주적인 정치를 하니까 또다시 이제 국민적 저항이 심해지고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점차 삼성기원으로 국민적 저항이 심해지는 상황 하에서 박정희가 영구 집권을 계획하게 되더라는 거지. 영구 집권을 계획하게 되더라. 그게 이제 유신헌법을 만들게 된 배경이야. 자, 그래서 유신체제로 간다. 자, 유신체제는 먼저 이제 배경을 보면 닉슨 독트린. 69년에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통해 공산주의에 대한 강경책에서 대탕트 화해 정책, 그거 줄처럼 돼. 대탕트 화해 정책 줄. 그래서 여기서 대탕트 화해라고 써놓은 거지, 그렇지? 그냥 그 전에는요, 트루먼 독트린과 마샬 플랜이 47년에 발표되면서 극한 투쟁을 했다고. 미국이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적극 개입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했다. 근데 적극 개입해봤자 결국은 이게 뭐야? 미국의 손실만 이루어지고 별 성과가 없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베트남 전쟁과도 관련이 있어요. 베트남 전쟁,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인이 개입을 했는데 결국 막지 못하고 결국은 손을 탁탁 털고 나간다. 미국이 유일하게 패한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베트남 전쟁은. 그래서 이 당시에 국내에서, 미국 국내에서 반전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왜 미국인들, 자국민 입장에서는 왜 미국인들, 자국민들이 남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되어야 하느냐. 돈과 인명을 희생시켜야 돼.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점차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안 되겠다. 될 수 있으면 개입하지 않겠다.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좀 대탁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닉슨 독트린.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자, 그래서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에 한반도에 대한 정책도 영향을 미친다. 한번 읽어봐. 69년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통해 보선에 전했다. 박정희 정부의 대외적 위기가 왔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71년 대선 결과. 그거 71년 대선 결과 줄. 71년은 아까 그 위로 잠깐만 보세요. 63년에 대선이 있었지. 그다음에 67년에도 대선이 있었지. 4년씩인가 봐. 그렇지? 박정희 대통령 때 대통령 임기는 4년인가 봐. 그렇지? 그다음에 71년에 또 있는 거지. 그때 누구하고 했다? 김대중. 이때 야당 후보인 신민당 후보. 다시 내용으로 가세요. 71년에는 대선이 있었는데 그 대선의 결과는 야당이 굉장히 선전하더라는 거야. 이때 야당인 신민당 후보로 나온 사람이 김대중이라는 사람인데 김대중이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게 이때부터야. 71년. 그래서 박정희하고 붙었는데 이때 김대중이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한 거야.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그전에는 압도적인 차이로 재선이 됐었는데 박정희가 근소한 차이로 이긴 거야. 그래서 대내적으로도 박정희 정부가 위기를 느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두 대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박정희 정부가 집권 연장, 영구 집권을 계획하게 되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영구 집권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저항이 더 심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72년에 정보부장을,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라는 사람인데 중앙정보부장을 국민들 몰래 북한에 보낸다고. 북한에 보내서 김일성하고 비밀 협상을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비밀 협상을 하게 하고 합의를 하고 발표를 하더라고. 느닷없이. 72년에. 그게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이야. 그거 주셔놓고. 중요하다, 그거.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북이 비공식적으로 합의하고 발표한 회담이다.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가 되었다. 국민적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더라는 거지. 나중에 이제 남북관계 할 때 7.4 남북 공동성명 할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거 별표 쳐놓고. 여기서 대충 들어만 놓으세요. 남과 북이 앞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라고 합의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야 좀 통일에 대한 인식이 희석됐지만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가장 셌다고요. 그래서 남과 북이 느닷없이 갑자기 우리 통일할게 라고 발표를 하니까 국민적 관심이 그걸로 싹 쏠리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쏠리게 한 다음에 10월 달에 느닷없이 비상 성명을 발표해. 박정희가 그걸 10월 유신이라고 해. 그래서 유신 성명서를 발표해.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통일 문제를 계속 이끌어 나가고 남북 관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분간 더 집권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헌법을 개헌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지. 그걸 10월 유신이라고 하고 그것에 의해서 새로운 헌법이 또 개헌이 되더라고. 그걸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유신헌법.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10월에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새로운 유신헌법을 제정해서 오히려 더 독재체제를 강화하더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박정희만 이용한 거야? 북한의 김일성도 이걸 이용한 거야. 김일성도 자신의 독재체제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그게 어떤 두 사람의 어떤 필요가 딱 맞았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북한도 남한이 유신헌법을 체제하고 유신체제를 성립시켜 나가자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김일성 유일 지도체제를 확립시킨다. 그래서 밑에 사회주의 헌법도 좋잖아. 주석 중심의 유일 지도체제 확립 거기까지. 자, 그래서 결국은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사실은 남한에서 유신헌법,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그래서 양체제다 1인 독재체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한 거야. 자, 그래서 대충 여기에서 이렇게 근데 이제 요것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했던 것들도 계속 읽어보라고. 무장공비 사건도 있었지. 향토 예비군 창설, 미국 정찰군함 그 푸에블로호라고 해.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 그다음에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됐다. 그런 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경인고속.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국도야. 경인고속도로 개통. 69년에는 닉슨 독트린 삼성 개헌, 70년에는 새마을운동 시작, 경부고속도로 개통, 8.15 선언, 전태일 분신 사건. 그 다음에 71년에는 대선, 김대중이라고, 요때 이제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영구 집권을 기획하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남북 적십자 회담, 72년, 이게 제일 중요해. 7.4 남북 공동성명, 유신헌법, 사회주의헌법, 그 세 개가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546쪽에 유신체제로 갑시다. 유신체제. 자, 그래서 유신체제는 유신헌법 이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79년까지 가는 거거든. 1979년까지 가는 거거든. 그래서 79년에 박정희가 피살당한다고. 그걸 12.6 사태라고 해. 그래서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피살이야. 이게 박정희 피살.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유신체제라고 하고 여기를 4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가 이제 더 비민주적인 통치를 했던 시기고, 이때 이제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활기차게 일어나던 시대다. 자, 그래서 성립 배경. 이거는 아까 했던 거 다시 있는 거야. 장기 집권으로 인한 국민적 저항이 심화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71년의 대선에서는 야당 후보인 김대중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승리하여 박정희 정부의 대내적 위기에 처했다. 닉슨 독트린, 대탕트의 분위기가 왔다. 남북 대결을 기반으로 한 박정희 정부의 대외적 위기다. 71년과 72년에 주한미군 2만 명 철수했다. 그것도 추천하세요. 그래서 대탕트의 분위기가 나오면서 주한미군 일부가 실제로 철수하기도 하더라는 거야. 70년대 초에 주한미군 일부가 철수하기도 하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안 좋아. 1차 석유파동 줄. 집권 초기의 경제성장 정책은 70년대 초에 이르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경제사정이 악화되었다. 박정희 정부가 처음에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경제성장으로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가 높았거든. 그런데 항상 경제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만 없는 거죠. 70년대 초니까 1차 오일 쇼크가 오더라고. 그래서 그걸 석유파동이라고 해. 그래서 석유값이 폭등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나만은 아니겠지만 그게 결정적이지. 경제사정이 악화.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비민주적인 정치, 삼선개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경제사정의 악화, 이게 이제 대내적인 위기 요인이고, 대외적으로는 닉슨 독트린이 69년에 발표하면서 미국이 대탕트 정책을 전환하면서 한반도에서도 화해 정책, 화해를 강요하더라는 거야. 강조. 그러면서 주한미군 일부가 철수하는 등 위기가 왔다.
그래서 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영구집권을 계획하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계속 나왔던 이 내용은 바로 무슨 체제 성립의 배경이다? 유신체제 성립의 배경. 그래서 결론은 나와 있지? 그래서 72년에 이걸 이용하는 거지. 질사, 남북, 공동 성명을 이용해서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통일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해서 국민적 관심을 그쪽으로 좀 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10월 유신 특별선언을 발표해서 헌법을 개헌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신체제를 성립하게 되는 거고, 북한에서도 김일성이가 뭐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해서 김일성 주석 중심의 유일 지도체제를 확립시켜 나갔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알아두면 돼. 그래서 성립 해가지고 그거 나왔잖아. 국가 비상사태 선포 그거 줄쳐놓고, 7.4 남북 공동선언 그거 줄쳐놓고, 그거 제일 중요하다 별표. 10월 유신 선포 유신헌법 그거 줄쳐놓고 별표. 자, 그래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배경과 유신체제 성립이야. 자, 그래서 이제 성립, 그 다음에 특징.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립된 유신체제 특징이 뭐냐? 자, 요걸 정리해 나가는 거야. 이거는 이해도 하세요. 대통령의 무엇을 가능하게 한 헌법이다.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영구집권 줄. 통일주체 국민회의 줄. 이때 새로이 어떤 한 기구를 만들어. 그걸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해. 그거 읽어. 대통령 간선제 그거 줄. 자, 유신헌법은요. 유신헌법은 대통령, 그러니까 40이지. 유신헌법은 대통령 선출 방식을 또 간선제로 바꾸는 헌법이야. 간선제. 그전에는 뭐였다? 직선제였지. 그래서 간선제도 반드시 줄쳐놔. 유신헌법 7차 개헌은 대통령 선출 방식을 뭘로 바꾸는 개헌안이다? 간선제로 바꾸는 개헌안이다. 근데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간선제로 한다면 국회에서 선출한단 말이야. 대통령을. 그런데 여기서는 따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것을 그거 반드시 외우세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를 신설하는 거야.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반드시 기억해. 이게 나오는 순간 무조건 유신체제로 가는 거야.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는 유신체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거는 대의원, 한 굉장히 많은 수의 대의원으로 이어져 있는 합의제 기구고 대통령이 의장이야. 이 기구의 의장. 여기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합의제 기구라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영향력 내에 있는 기구인데 거기서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의 영향력 있는 단체에서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100% 당선되게 돼 있지, 결론은. 자,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헌법. 그게 유신 헌법이다. 그리고 중임 제한 조항 철폐. 그것도 줄. 그리고 아예 뭐 한다? 중임 제한 조항을 없애버린다.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해버린다고. 삭제. 그러니까 우수하게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이야? 6년에다 동그라미 쳐놔. 6년. 그래서 반드시 외우세요. 대통령 임기가 6년이었던 정부는 유신체제밖에 없어. 자, 그리고 이걸 판단을 해. 요 두 개로. 여기서 임기는 6년이라는 것이고 요 두 개. 자, 유신체제의 특징은 뭐야? 대통령을 어디서 뽑아? 국회에서 안 뽑고 뭐야?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에서 간선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대통령에 의해서 영향력을 좌지우지 받을 수 있는 기구니까 자기가 조직한 단체에서 자기가 선출되는 꼴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중임 제한을 없앴으니까 무제한적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죽기 전까지 나가고 싶다 그러면 계속 나가는 거지 뭐 중임 제한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한 헌법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한 헌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느 때다 유신 체제다. 그리고 6년은 무조건 외워. 상관없이. 6년은 무조건 6년은 뭐야? 유신이야. 근데 6년 단임 이러면 안 돼. 왜냐면 이때는 중임 제한이 없으니까 단임 안 돼. 그냥 6년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 권위주의 통치체제다. 그것도 이해를 일단 줄쳐놔. 그리고 이해를 하라고. 민주주의란 것은 뭐 거기는 뭐야? 독재 정치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삼권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그 삼권에게 대등하게 뭐야 무기를 줘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정체라는 게. 그런데 이 유신헌법은 정반대로 했어. 오히려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는 형태의 헌법이었다라는 거야.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다? 권위주의 통치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대? 줄쳐 넣으세요. 긴급조치권 부여, 그걸 비상대권이라고 해. 대통령에게 무슨 권을 부여했다? 긴급조치권, 그거 반드시 줄쳐놓고 외워.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치, 긴급조치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심지어 국민의 기본권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비상대권이라고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주지 않아. 당연히 그런 건 없어. 그래서 비상대권, 긴급조치권을 부여했다. 그거 줄쳐놓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 추천권, 그것도 줄쳐놔. 그리고 유신체제 하에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 뭐다? 국회의원 3분의 1을 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거 줄쳐놔. 그 3분의 1 추천은 어디서 추천하는 거냐면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중에서 추천하는 거야.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중에서 3분의 1을 추천해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로 구성된 교섭단체를 유신정우회라고 해. 유신정우회는 대통령이 추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교섭단체야. 유신정우회 이렇게. 그럼 뭐야? 공화당이라는 여당도 있는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뽑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 뽑는 나라가 어디 있어? 다 국민이 뽑아야지.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거지, 결론은. 그래서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중에서 추천한다. 그리고 걔네들이 되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로 이루어진 교섭단체를 뭐라고 그러나? 유신정우회라고 한다. 그 다음에 대법관 임명권 줄. 대법관도 누가 임명을 하더라? 대통령이 임명을 하더라고. 이거는 사법권 독립에 위배되는 거지. 대통령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대법관이 어떻게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사법권 독립에 위배되는 거란 말이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해하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이게 유신체제에서의 대통령의 권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유신체제에서의 대통령은 행정권뿐만 아니라 비상대권까지 가졌지, 국회, 사법부도 거의 실질적으로 장악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훼손시킨 거지. 의회주의에 위배되는 정치를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권위주의 통치체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도 표현해. 제왕적 대통령제다. 소위 전제군주제 하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다. 근데 이제 박정희는 이렇게 얘기했대. 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적 토착적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 방식만의 토착적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선전은 그렇게 했대. 근데 그게 전제 정치는 아니잖아.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권위주의 통치체제. 그게 바로 유신헌법의 특징이자 유신체제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민주화운동, 그건 줄만 다 쳐놔냐. 유신체제 하에서 있었던 민주화운동은 뭐가 있습니다? 목차에다가만. 개헌, 청원, 100만 명 서명운동도 있었습니다. 줄 연필로. 73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이 결성되었습니다. 줄 그거. 자유언론 실천운동 줄. 자유실천 문인협의회 줄. 민주회복 국민회의 줄. 3.1 민주구국선언문 줄. 그거는 사료지문으로 국가직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거야. 3.1 민주구국선언문. 그래서 그냥 크게 읽으라고. 개헌, 청원. 여기서 말한 개헌은 유신헌법을 개헌하자는 운동이 있어요. 개헌, 청원 운동 이래도 되지. 개헌, 청원 운동. 그다음에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라는 단체. 이게 우리나라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단체이긴 한데
단체이기도 한데 이 단체가 이 유신체제하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에 언론도 탄압했겠지 이때. 그러니까 자유언론, 그 다음에 실천문인협의회, 그 다음에 민주회복국민회의, 3.1 구국선언문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당연히 탄압. 자,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탄압을 했다? 김대중 납치사건 이거는 이제 김대중을 중앙정보부에서 몰래 납치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야. 그래서 김대중 납치사건, 그다음에 긴급조치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 그래서 이 유신체제에서는 실제로 긴급조치가 여러 차례 발동이 됩니다. 긴급조치란 단어를 기억해. 긴급조치,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시대입니다. 그다음 민청학년 사건, 인혁당 재건이 사건, 그것도 좋잖아. 그리고 그건 한 번만 읽어보자. 학생들이 불온 세력의 조종을 받아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다는 민청학년 사건을 발표하고 이걸 뒤에서 조정한 애가 바로 인혁당이라는 거야. 인민혁명당의 약칭인데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라고 해.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김대중 납치 사건, 긴급조치권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 민청학년 사건, 인혁당 재건이 사건. 나 어느 체제 하에서 일어난 거다? 유신체제 하에서.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정치면에서 요거 3공화국 때 있었던 거, 그 여기는 주로 유신체제 성격과 민주화운동과 탄압 그런 것들 주로 물어보겠죠. 여기는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547페이지로 갑시다. 547쪽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 부분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의 정치는 조금 후퇴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나 경제 면에서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한다. 자, 그래서 경제 부분이 박정희 정부가 아주 잘 나오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별표 쳐놓고. 자, 그 다음에 국정지표. 그거 줄쳐놓으세요. 이 정부는 무슨 정부? 이 정부는 국정지표가 뭐다? 반공을 일단 강조하고, 반공. 그 다음에 뭐야? 조국 근대화를 목표로 했다. 조국 근대화를 목표로. 그 줄쳐놔. 조국 근대화를 목표로. 박정희 정부는 반공을 강조하면서 조국 근대화를 목표로 경제 성장 정책에 주력했다. 조국 근대화를 목표로 경제 성장 정책에 주력하던 때다. 그래서 그냥 대충 읽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공을 강조했다. 이거는 이 정부만은 아니야. 이승만 정부도 그렇고 박정희 정부도 그렇고 뭐 전두환 정부도 그러니까. 근데 요게 더 힌트야. 조국 근대화를 목표로 경제 성장 정책에 주력했다. 배경을 이해하면 돼. 뭐냐면 해방 이후부터 정부 수립까지 계속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했다고. 절대적 빈곤에 시달렸다고. 절대적 빈곤에 시달.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이 아니야. 지금은 상대적 빈곤이지. 근데 이때는 절대적 빈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물자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미국에 주로 원조에 의존해서 살았지. 그나마 조금 그것 때문에 살만한 거지. 그러나 절대적으로 빈곤에 시달렸어. 그게 60년대까지 계속된 거야.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그걸 생각한 거지. 우리나라가 최소한 절대적 빈곤에서는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려면 본격적으로 경제 정책에 좀 더 치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 정책에 치중하는 거야. 근데 그전에는 주로 원조를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때는 외국으로부터 차관, 외자, 기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도입하는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원조 물자에 의존해서 살았다면 이 원조 물자는 이거는 미래가 없는 거야. 당장은 그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당장은 먹는 거를 주로 들어오니까 당장은 먹고 사는 데는 했어. 근데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던져주는 것만 먹어서는 미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박정희가 생각한 거는 우리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물건을 사 먹자. 장기적으로 경제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부강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본격적인 공업화 정책을 하는 거야. 본격적인 공업화 정책. 공업화.
그럼 결국은 뭐야? 공업화하려면 공장도 줘야 되지. 그다음에 물건을 만들려는 시설이나 기술도 있어야 되는 거지. 원료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들을 외국으로부터 지금 절대빈곤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니까 외국으로부터 외자, 자본, 차관, 기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차관 경제라고도 해. 박정희 정부는 차관 경제. 자, 그래서 차관과 외자, 다른 말로 외자, 기술이 적극적인 도입되었다. 본격적인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때다. 이게 바로 뭘 목표로 한 거야? 조국 근대화. 여기서 조국 근대화는 경제적인 조국 근대화 말하는 거야. 그래서 경제 성장 정책이 주겠다. 이걸 위해서 1962년부터 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실시하는 거야. 경제 개발 5개년. 그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 그래서 그거 반드시 별표 쳐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합니다. 경제 정책,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 그거 줄쳐 놓으시라고. 1962년부터야. 그리고 그 박스 읽어. 밑에.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공업화라고 그랬지? 그래서 일단 대충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차가 돼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5년씩 끊으니까 1966년까지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이야. 그 다음에 바로 2차를 해. 2차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이때가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이야. 그 다음에 3차를 한다. 3차는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하니까 1972년부터 1976년까지 2, 3, 4, 5, 6 맞죠? 이게 3차야. 그 다음에 4차는 1977년부터 가다가 이제 1979년에 원래는 81년까지 해야 되지만 79년에 12.6 사태로 박정희가 피살당하면서 일단은 중단돼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1, 2,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걸 나눠보면 1차하고 2차는 주로 몇 년대라고 볼 수 있다. 60년대라고 볼 수도 있지. 조금 걸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때는 몇 년대라고 할 수 있어? 대략 70년대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본격적인 산업화, 공업화 정책을 하는데 이때는 처음에는 주로 경공업 중심의 공업화 정책이야. 경공업 중심의 공업화 정책. 근데 점차 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 위주로 가는 거야. 중화학 공업 위주로 간다. 그런 게 나와 있는 거야. 다시 읽으세요. 60년대 경공업 중심의 공업화 줄. 70년대 중화학 공업 중심 줄. 그리고 70년대에는 수출 자유 지역, 마산, 이리, 공업단지, 울산 등의 공업단지 그것도 줄쳐놔. 그래서 마산, 이리 등의 수출 자유 지역이라는 것을 만들고 울산, 포항 이런데 공업단지가 조성되는 때가 어느 때다?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또 읽어. 박스부터.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있지? 그 밑에. 차관 정치? 차관 경제라고 고치세요. 차관 경제야. 차관 경제. 차관 경제. 정치가 아니라. 차관 경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라는 목차 있죠? 그 바로 밑에 박스. 그거 다 줄쳐놓는 거야. 그게 제일 하이라이트야. 차관 경제라고 고치세요. 그래서 이 정부는 조국 근대화를 목표로 경제 성장 정책에 주력하던 정부인데 이때 이 정부는 무엇을 주로 도입했다? 차관 경제란 말이야. 그래서 차관, 외자와 기술 도입. 그거 줄. 그 다음에 성장 우선이다, 안정 우선이다. 성장 우선이다, 안정 출처나. 성장 우선이다, 안정 우선이다. 성장 우선 정책이다. 안정 우선이 아니다. 성장 우선이다. 그래서 그거 줄. 그 다음에 수출 주도형이다. 그것도 줄.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취했다. 수출 주도형. 이거하고 반대말은 내수 지향형이야. 내수 지향 이러면 안 돼. 우리나라는 내수가 별로 내수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이야. 그래서 주구나 사나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파는 거야. 그래서 그 판 돈으로 다시 또 재투자를 하고 또 팔고 투자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키워나가는 거. 수출 주도형이야. 내수 주도 하면 안 돼.
그다음에 관주도 당연히 출처나 정부가 주도하는 거지 이게 민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야. 관주도형이야. 관주도 그거 출처나 관주도. 자, 그다음에 불균형 성장 전략 그것도 출처나.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모든 분야를 골고루 성장시키는 전략이 아니야. 균형적 발전 이러면 안 돼. 불균형적 성장 전략이라고 해요. 불균형적 성장 발전 전략을 꾀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불균형적은 어느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거기를 그 분야를 먼저 발전시켜. 그러니까 불균형은 이런 의미가 있어. 이 당시에 들어온 외자와 기술을 집중 투자, 편중 투자하는 거야. 어느 한 부분에 편중 투자하는 거야. 골고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어느 일정한 부분을 더 먼저 성장시킨 다음에 다른 부분은 서서히 발전시키는 전략, 그걸 불균형적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거고, 균형적 성장 전략은 골고루 투자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골고루 똑같이 골고루 투자를 해가서 함께 동시에 발전시키는 거. 이건 균형적 성장 전략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두 개는 좋고 나쁘가 없는 거야.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신생 조직이거나 아니면 자원과 돈이 부족한 데는 골고루 나눠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야?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던 때라 물자가 풍부하지 않거든. 돈도 풍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골고루 나눠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불균형적 성장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편중 투자가 되었다. 불균형적 성장 전략. 그래서 그걸 기억해. 이건 자꾸 이해도 하시라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바로 어느 정부의 경제 정책의 특징이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의 특징이다. 결과. 그래서 고도의 경제 성장 한강의 기적 그거 주천한.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부터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 성장 수출 증대를 달성해서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온 거지.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최단시간에 발전을 취한 거지.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박정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경제 성장이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듯이 그게 장점이지만 단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건 읽으면서 이해를 하시라고. 뭐냐면 수출 주도형이고 그다음에 외자 기술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시기니까 대외 의존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불균형적 성장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일부분에 편중 투자됐기 때문에 골고루 발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균형이 심화되는 거지.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정경유착. 이때 이제 이걸 위해서 정부의 힘이 셌다고. 그래서 이 정부가 힘이 세면서 결국은 정경유착. 그래서 무슨 비리가 발생하고 이러는 거지. 정경유착. 그 다음에 노사 간의 갈등. 이 당시에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저임금 정책을 폈다고. 저임금 정책.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정책을 폈단 말이야. 그래야지만 생산 원가를 줄여서 수출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임금 정책을 폈기 때문에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노동운동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등등. 그 다음에 이제 공업화가 일어나면 이제 공해가 일어나고 그건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걸 외우지 말고 생각을 자꾸 하라고. 외우기도 하지만 이건 생각을 하면 충분히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박정희 정부의 경제 성장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당연히 그러한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 총평을 하자면 박정희 정부는 경제적으로는 조국 근대화에 성공한 정부라는 거야. 그러나 단점은 경제 면에서는 큰 성과를 이뤘지만 정치 면에서는 아니면 남북관계, 통일 면에서는 조금 후퇴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좀 희생이 당한 거지. 그 분야는. 그래서 그렇게 정리. 자,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무슨 운동이 열심히 일어났다? 노동운동. 그래서 두 개 줄여놓으세요. 전태일 분신 사건과 YH 무역 여성 근로자 사건. 그래서 전태일 분신 사건은 청계천 평화시장 줄 피복노조 노조였던 전태일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 자살한 사건이야. 이게 전태일 분신 사건이라고. 그래서 그 위에 보면 한번 읽읍시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저의 직장은 시내 동대문구 평화시장. 평화시장 주시는 순간 끝이야. 청계천 평화시장 노동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평화시장 나오면 끝이라고 이 사료 지문은. 아, 이거 전태일이구나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그러나 읽어. 평화시장으로서 종업원은 3만 명이 됩니다.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 더구나 2만여 명을 넘는 종업원의 90% 이상이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입니다.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일이 15시간씩 작업을 합니다. 정말 고된 노동이죠. 15시간씩 공부하기도 힘든데 일을 어떻게 해요. 저희의 요구는 하루 12시간의 작업시간을 일일 10시간에서 12시간을 단축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라고 요구해요? 8시간 근로시간 준수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렇죠? 1개월 휴일 2일을 늘려서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원합니다. 일요일도 쉬지를 못했나 봅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을 50% 이상 인상해 주십시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좀 어렵게 살았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우리는 감상에 젖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시절도 있다고요, 우리가. 자, 근데 어쨌든 평화시장 딱 넣으면 아, 이거 전태일이구나 알아두십시오. 그럼 빨리 문제를 풀어야지.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청계천 평화시장 전태일이구나. 그럼 이거 물어보면 어느 정부 물어보는 거야? 박정희 정부 물어보는 거라고요. 70년 말에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그거 다시 본론으로. 자, 그 다음에 YH 무역 여성 근로자 사건 79년이지? 그것도 주쳐놓으세요. 이건 79년이야. YH 무역 회사에 다니던 여성 근로자들이 회사의 부당한 폐업 공고에 항의하여 농성을 벌였으나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건 이제 나중에 유신체제 붕괴할 때 다시 한번 합시다. 자, 79년이 바로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해거든. 이게 단초가 되는 거야. 자, 그러나 어쨌든 박정희 정부 때 노동운동 2개 기억하세요. 전태일 분신사건 70년, 그다음에 79년에 YH 무역사건. 나눠서 유신체제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은 유신체제 정부 하에서 일어난 사건은 YH 무역 여성근로자 사건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 2개. 그다음에 새마을운동도 줄쳐놔. 새마을운동. 자, 이거 박정희 정부 때는 주로 공업 위주의 정책을 피는 바람에 농업은 침체했거든. 그러니까 농업은 피해를 본 거야. 그래서 농업이 피해를 보자 농촌 근대화 운동이 일어난 거지. 그걸 새마을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 근대화 운동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70년 박정희는 농촌 근대화 운동인 새마을운동을 제창했다. 근면자조 협동 그거 줄쳐놔. 잘 살아 보세라는 노래도 나와. 그래서 그런 거 줄쳐놔. 근면, 자조, 협동, 근면에 부지런해야 되는 거지. 스스로 도와야 돼. 스스로 일어나야 돼. 자조, 협동해야 돼. 그게 새마을운동의 3대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도 나와.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딱 나오면 빨리 새마을운동이구나. 그럼 어느 정부로 가야 된다? 박정희 정부로 가야 되구나. 박정희 정부.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요 경제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온다. 박정희 정부는. 정치도 물론 잘 나오지만, 자, 그래서 특히 경제 부분은 이승만 정부 때 좀 그 부분하고 박정희 정부 때 요 부분을 더 잘해 두십시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로 박정희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일이고, 이제 요번 시간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유신체제 붕괴 이후 신군부 등장,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부 수립, 그 다음부터는요 그렇게 많지 않아 내용이.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유신체제까지만 요게 좀 많은 거야 내용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많지 않다.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요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